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저만 부려먹다 못해 나중엔 제 뒤통수, 앞통수까지 친 이기적이고 못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친 게 제 뒤통수가 아니라 본인들 뒤통수였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기막히고 시원한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 후반의 직장맘이에요. 1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6살이 된 딸아이 아영이 하나만 보고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이요. 그 인간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겉으로는 서글서글 인물 좋고 세상 사람 좋아 보여요. 키 크고 직장도 괜찮고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잘 대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저희 아빠는 좀 무뚝뚝하셨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셨는데요. 아빠는 늘 자기밖에 몰랐고 가족들은 다 자기 기분을 맞추고 희생해야 된다는 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면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 남편은 연애 시절 다정다감하고 착한 말투, 넓은 배려심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아빠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 말도 있고 또 자기 아빠랑 비슷한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도 많잖아요. 그게 맞는가 봅니다. 싫든 좋든 결국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게 사람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해보니 연애 때 그 다정하고 착하던 남편은 많이 달라졌고 제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제 딸 아영이는 조산으로 태어났는데요. 1.5kg도 안 되는 그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걸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매일같이 내려앉고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건강해졌지만 지금까지도 또래보다는 몸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여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고 퇴원 후에도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했는데요. 그냥 보통 아이를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심지어 저희 아영이는 자주 아프고 병원도 종종 가야 되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든 건강하든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힘든 건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저 혼자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저는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아이 돌보랴 회사 다니랴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가방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하원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도 제 몫이었고 조퇴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다 제 몫이었죠. 그것뿐인가요?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밤 12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제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있었냐고요? 육아에는 완전히 무관심했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당연히 저랑 많이 다퉜어요. 똑같이 맞벌인데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고 저도 당연히 불만이 생겼죠.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저는 더 지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은 바뀌질 않을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 어쩐다 울음이라도 터트리면 본인도 좀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싸우고 나면 그때뿐이고 또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든 말든 지 잘 거 다 자고 아이 젖병이라도 씻어주라고 하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엉망으로 해놓는 겁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면 제대로 했는데 이것보다 뭘 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니 자꾸 시키지 말라고 지가 더 화를 냅니다. 저도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내가 하고 말자, 그냥 내가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육아와 집안일이 다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 다정다감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지 몸 피곤한 것만 중요하고 가족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사기 결혼한 건가 싶을 정도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남편은 그 차이가 컸던 겁니다. 특히 아영이가 갑자기 아픈 날이면 저는 정말 지옥을 오갔습니다. 저희 아이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고열에 잘 시달렸는데요. 한번 열이 나면 열도 잘 안 떨어져서 입원도 자주 하곤 했죠. 하루는 또 잘 자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해열제 먹이고 수시로 열을 재가면서 아이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지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웠죠.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영이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막 내는 겁니다. 아이씨, 나 미치겠네. 나 내일 거래처 사장님하고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뭐라고? 지금 애가 아파서 우는데 그게 할 소리야? 아우, 진짜. 쟤는 왜 맨날 아픈 거야? 그러면서 베개를 확 들고는 작은 방으로 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저희 아빠 같은 인간은 안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빠보다 더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구나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남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 손주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딸인 저희 아영이를 썩 좋아하지 않았고 아영이 낳자마자 둘째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던 분이에요. 가뜩이나 아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아프기만 하니 아예 대놓고 싫어하셨죠. 아영이가 자주 아프고 예민해서 보채면 어머님은 아유, 저 짐덩어리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하며 따졌죠. 어머님, 짐덩어리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잣말도 못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저거 병원비로 우리 아들 등골 빠지는 거 안 보여? 우리 집안에는 저렇게 아픈 애가 없는데 혹시 네 유전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명절에 갔더니 친척분이 놀러 오셨는데요. 그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저 짐덩어리 떼고 새장가 보내야 되나 싶어요. 어찌나 고생인지 내 마음이 아파. 그 친척분도 놀라서 손녀랑 며느리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지. 속상하니까. 라고 하셨는데 친척분도 놀라서 시겁하는 말을 친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남편도 다 들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댔죠. 제가 너무 미련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화를 잘 못 내고 참는 성격입니다. 저한테 그런 건 둘째치고 저희 딸한테까지 그러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저한테는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해서 행복할 때가 없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둘째 가지라고 아들 가지라고 닥달하셨는데요. 저는 아영이만 해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둘째는 도저히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영이 하나한테만 집중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죠. 남편도 저를 위해서 동의를 했다기보다 아이 하나만 있어도 돈이 많이 든다고 판단해서 둘째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합의하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이후 남편은 부쩍 생활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나 오늘 야근이야. 주말에 출장 잡혔어. 등등 일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일이 워낙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그 전에 자주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는 얘기도 곧잘 했거든요. 저는 회사 일에 아이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남편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추석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공교롭게 이번 추석에 외국 출장이 딱 걸렸어. 무슨 추석에 외국 출장이야. 아, 우리나라나 명절이지 다른 나라도 명절이야? 하여튼 아영이 자주 아프니까 이번엔 엄마 집 갈 필요 없이 당신도 그냥 친정 가 있어. 가서 푹 좀 쉬어. 라는 겁니다. 남편이 추석에 출장을 간다는 게 좀 뜬금없긴 했지만 시댁에 안 간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서 순순히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추석 연휴 저는 친정에서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송편도 빚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석 마지막 날 엄마가 아영이랑 동네 한 바퀴 하고 오겠다며 저한테는 좀 누워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시누이 SNS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시누이 SNS를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날은 무심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가 언제 간 건지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잔뜩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코멘트에는 가족여행 너무 행복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갔다는 건가?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군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신우는 총 10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거의 자기 혼자 찍은 사진이거나 배경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에는 사진 속에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같이 간 사람들이 비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다 치는데 너무 황당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한테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그 리조트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남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랑 어깨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여자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 가슴팍에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었죠. 그걸 보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출장 간다고 한 남편이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간 것도 황당한데 남편 옆에 처음 보는 다정한 포즈의 여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왜 같이 여행을 간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저를 작정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마침 집으로 들어온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딸, 왜 그래? 엄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니 엄마한테 섣불리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대신 엄마에게 잠깐 아영이 좀 봐달라고 하고 지갑이랑 차키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신우가 SNS에 여행 날짜를 적었는데 귀국날이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집에 도착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는 여행 가방과 면세점 쇼핑백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고 그 인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동시에 다 굳어버렸죠.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하하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표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게 됐네.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우 SNS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출장이야? 나 속이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이 여자 누구야? 그러자 지켜보던 어머님이 제 손에서 그 핸드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러더니 사진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래. 너도 다 알게 됐나 본데. 잘 됐네. 마침 우리도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할 말이 뭔데요? 우리 지훈이 너랑 이혼시킬 생각이다. 아영이는 네가 데리고 살아. 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이혼시킬 거니 저랑 딸아이랑 나가 살래요. 이게 얼마나 기막히고 코막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다 알았으니까 변명 안 할게. 엄마 말대로 우리 그만하자.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작정하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저를 속였는데 심지어 바람까지 피고 그 상간녀랑 여행까지 간 건데 저한테 눈꼽만치도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참 벙쪄 있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살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겪네. 다들 미치셨어요? 이 집안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진짜 미친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바닥에 있던 면세점 봉투를 집어던지고 캐리어 안에 있던 물건들도 미친 듯이 집어 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난리를 치니 시부모님과 신우는 미쳤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도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고 어머님은 소리를 질렀죠. 야, 너 미쳤어? 저는 남편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낚아채더니 확 미는 겁니다. 저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아, 왜 이렇게 생 난리를 치고 지랄이야? 너랑 못 살겠다고. 네가 사람 새끼야? 그냥 누구야? 같이 여행 간 그냥 누구냐고? 얘기해줄게. 우리 회사 사장 딸. 뭐라고? 귓구멍 막혔냐? 우리 회사 대표님 딸이라고, 외동딸. 그런 잘난 여자가 나 좋대. 나도 소영씨 사랑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 같은 애랑 사귈지언정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완전 판단 미스야. 제대로 똥볼 찬 것 같다고. 너랑 결혼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나한테 네가 한 게 뭐 있어? 맨날 바가지 긁었지. 질질 짜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냐, 당신은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어쩌고 저쩌고. 길 막고 아무 남자한테나 물어봐. 허구한 날 질질 짜고 하소연해 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 아무도 없어. 나 당신이 하소연할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았어. 그뿐이야? 아영이는 아프고 허구한 날 병원에. 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 애 우는 소리도 싫고 당신 징징거리는 것도 싫어. 소영씨는 달라. 쿨하고 잘났고 화끈해. 나는 그런 여자가 맞아. 그래서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뭐 잘못됐어? 라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한 거 가지고 지도 힘들었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아이 보고 집안일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개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 놈은 지한테 몇 마디 했다고 애가 좀 울었다고 저랑 사는 게 힘들고 집에 오기 싫었대요.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그때의 제 심정은 말로써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벙쪄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거들더군요. 우리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좋게 좋게 이혼해라. 내가 봐도 너네 서로 안 맞아. 맞아요, 언니. 저도 소영 언니가 더 좋아요. 소영 언니가 저 그 회사 취업도 시켜준대요. 솔직히 언니는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내뱉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푸하하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즐거운 것도 아닌데 실성한 것처럼 웃음이 안 멈추더라고요. 제 웃음소리에 그 인간들은 뭐야 저 미친년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너 지금 미쳤어? 왜 웃어?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혼할게요.
저도 이런 미친놈의 집구석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냥은 못 나가고요. 돈 주세요. 사장 딸이라고요. 그럼 돈도 많겠네. 돈 내놔요. 그러면 내가 쿨하게 이혼하고 나가줄 테니까. 제 말에 자기들끼리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거 깔끔하게 제 앞으로 단독명의 이전해 주세요. 그럼 저 군소리 없이 아영이 데리고 이혼해 줄 테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가 펄펄 뛰었어요. 뭐? 너 돌았니? 그 아파트가 5억짜리야.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말던가. 그 여자 이름이 소영이고 그 회사 대표 딸이라고요. 볼만하겠네.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죽어도 혼자는 못 죽지. 뭐야? 잘들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 집이라도 받고 조용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 사람 이렇게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 나도 이제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회사 가서 시위라도 해볼까? 아니면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이라도 올려서 아주 개망신 줘볼까? 저는 원래 화도 못 내고 웬만하면 참는 성격인데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고 물불 안 가려지더라고요. 누가 저 건드리면 정말 다 뜯어 먹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니 저 만만하게 보던 그 집 식구들 찍소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법적으로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 같아 보이나 본데 어디 해봐.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너 죽고 나 죽고야. 절대 순순히 너랑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봐. 아주 제대로 똥칠해줄게. 원래 나 같은 사람 건드리면 더 무서운 법이야. 내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어디 지켜봐. 저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짐 챙겨서 일단 집을 나왔고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상간소송 소장 작성을 했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냥 소장일 뿐인데 그걸 보고 남편은 시겁한 모양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그냥저냥 참고 마냥 삭히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혼해달라고 난리친 모양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다가 힘없이 쫓겨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긴급 회의라도 했는지 저한테 좀 보자고 연락을 하더군요. 우리끼리 얘기해 봤는데 그래 알았다. 그 아파트 너 가져라. 독한 년. 대신 깨끗하게 이혼해다오. 애도 네가 키우고 그 아파트에 양육비 일시불로 포함돼 있는 걸로 해라. 5억짜리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거다. 그리고 애 핑계든 뭐든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이혼하면 아예 남담인 거야. 알았니? 그들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출 금액은 적어서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 법적으로 하나 재산의 규모로 보나 절대 그 아파트는 제가 못 얻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다 터뜨리겠다고 하니 그들 입장에선 저를 막고 싶었겠죠. 그 대표 딸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5억 아파트 저한테 주고 그 대표 딸을 잡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조정은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제 손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들려 있었죠. 제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등본을 쥐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한 행동은 그 아버지라는 권 대표 사장에게 등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 올리지 않고 이혼 협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건 약속한 적 없는 논외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그 여자의 아빠도 똑같은 인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전 여전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사실을 알리긴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회사의 그 권 대표라는 사람에게 증거와 함께 등기를 보냈습니다. 기아의 따님 권소영 씨가 제 남편 최지훈과 불륜을 저질렀고 자세한 증거는 첨부합니다. 라고요. 당신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도 알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대표님이 저를 좀 만났으면 한다고요. 딸 일로 저한테 뭔가를 따져 물을 건가 싶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님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해외 구매팀 최지훈 대리 전처라고 했죠? 네, 보내신 등기는 직접 확인했는데 내용은 알겠지만 좀 황당하네요. 어떤 부분이요? 권소영이 제 딸이라고 하던가요? 네? 권소영은 제 딸이 아닙니다. 제 딸은 미국 유학 가 있어요. 권소영은 제 딸이 아니라 죽은 제 친구 딸이에요. 네? 친한 친구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자기 딸 취업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고, 나는 권소영 씨랑 부녀 관계도 아니고 그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인즉슨 권소영 양이 내 딸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표님도 차분하게 말하셨지만 몹시 놓여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딸이라고. 그래서 조강지 쳐버리고 내 딸이라고 하는 권소영하고 재혼을 하겠다? 참, 무슨 이런... 저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권소영이 대표님 딸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이거 두고 볼 게 아니네. 권소영 양도 친구 딸이라서 스펙도 안 되는 사람 특별히 취업시켜준 건데 은혜를 웬수로 갚아? 참... 하면서 이를 꽉 깨무시더라고요. 성도 권 씨라서 의심할 것도 없이 부녀 사이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권소영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대표 딸인 것처럼 속였다는 뜻이었죠. 너무 벙찌는데 그 대표님은 일단 알겠으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회사를 빠져나왔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 모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어벙벙하다가 곧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깨달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사이다 100병은 마신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굳이 남편이나 전 시모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으로 보이니 알아서 처리를 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대표님이 잠깐 회사로 와줄 수 있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네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대표실을 찾던 와중 어디선가 아주 익숙하고 귀에 거슬리는 고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전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더니 어머님이 복도에서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여자는 속수무책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워낙 어머님이 그 여자를 개패듯이 패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만하시라고 말리려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너무 극도로 화가 나 있어서 무슨 성난 황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틈에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잠시 후 그 인파를 뚫고 전 남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진짜 왜 이러시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며 전 시모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는 전 남편까지 떠밀더라고요.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 몰랐어? 전현 대표 딸 아니라며. 엄마, 그건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 이혼까지 했는데 네 전처한테 그 비싼 아파트까지 줬는데 전현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게 말이 돼? 하더니 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은 본인도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전 시모한테 제발 좀 일어나시라 그러고 전 시모한테 얻어맞은 그 여자, 아마 그 여자가 권소영이겠죠. 그 권소영은 다른 직원들이 부축해주는데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에게 가만 안 있는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맞고 보니 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님이 또 눈이 돌아 쌍욕을 퍼부으며 달려들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냥 말리지 말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비분들이 달려와서 전 시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쩔쩔매고 있고요.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권소영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코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직원들 부축을 받으며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권소영은 제 얼굴을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저 여자가 권소영인 줄 알았잖아요. 얻어 터져서 제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겨우겨우 어머님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쳐다보니 창피한지 귀까지 빨개졌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빤히 봤는데 전 남편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회사에 와 있고 쳐다보고 있으니 놀랐겠죠. 그러더니 일단은 저를 힐끗대며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심정을 느끼며 대표실로 일단 갔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삼자 대면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표님이 권소영한테 물었는데 권소영은 죽어도 자기는 대표 딸인 척 한 적 없다고 우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부르고 권소영도 부르고 저도 부른 거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권소영은 피떡이 되어 나갔고 전 남편도 어머님 모시고 내려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달받으신 건지 대표님도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미안하지만 이제 다 알겠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전 남편의 어머니가 찾아와 왜 대표 딸인 척 속였느냐 고함 지르며 권소영 머리채 잡았으니 삼자 대면에서 진실을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대표는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권소영은 자기가 대표 딸인 척하면서 회사 유부남 직원하고 놀아나질 않나 그 유부남 직원의 엄마가 와서 회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질 않나 기가 막히셨겠죠. 결국 그 둘은 당연히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진작에 권소영이 권 대표 딸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마침 성도 같고 권 대표가 낙하산으로 데리고 온 직원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기정사실된 거죠. 권소영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마치 진짜 대표 딸이 된 것처럼 은근하게 속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하고 눈이 맞았는데 저희 남편은 대표 딸이라는 사실에 저와 아이를 내팽개치고 갈아탄 거죠. 시댁 식구들도 같이요.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권소영과 남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재혼도 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안 시어머니가 쫓아와 권소영의 머리채를 잡으러 회사에 온 거고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아이러니하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대로 배신 때리는 바람에 5억 상당의 집을 제 명의로 돌리고 이혼을 했죠. 그것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왕 그렇게 된 거 권소영을 두 번째 며느리와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아보라고요. 뒤통수 치는 것들의 사기꾼 며느리라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조합인가요. 저는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판도는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양육비 일시불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 돈은 두고두고 필요한데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늘 답답하게 참고 사는 게 능사인 줄 알았던 저. 하지만 그것들이 제 뒤통수 아니 앞통수를 때리려고 했을 때 아파트 내놓으라고 맹렬히 따졌죠.
지금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아닌 것처럼 따지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배신을 당했지만 그 개념 없고 답도 없는 시댁과 남편도 떼어내고 아파트까지 받았으니 저한테 나쁜 건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시궁창이 됐겠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저에게는 바로 작년이 그랬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배신과 이별.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때의 그 힘든 일들이 조상님이 저를 도운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에게는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웃을 때면 유명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만큼 인물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훈훈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제 주변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싹싹하고 잘생긴 예비 사위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는 걸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보통 결혼 날짜를 잡으려면 양가 인사부터 드리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도 남친은 여러 핑계를 대며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어머님 뵙는 거 어때? 이제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되니까 빨리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하필 독감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으셔. 나으면 바로 약속 잡자.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을 잡자고 하면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제 몸 괜찮으셔? 어쩌지? 아버지가 갑자기 지방 장기 출장이 잡히셔서 올라오시면 바로 날짜 잡을게.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친이 저랑 결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왜 매번 부모님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그럴 리가 있어? 자기랑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건 나지.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진짜 조만간 날짜 잡을게. 그런데도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은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 자꾸 미루는데? 혹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그 말에 남친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실은 부모님이 조금 반대를 하셔. 저는 너무 놀랐죠. 혹시나 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정말 남친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아니고 나이가 조금. 사실 제가 남친보다 2살이 많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어렸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말을 안 했어? 자기 상처받을까 봐. 그 전에 내가 부모님 설득하려고 했지. 그런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뤘던 거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죠. 저는 그 후로는 남친에게 더 이상 부모님 소개시켜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으니 시간이 되면 저를 어련히 소개시켜 주겠거니 했거든요. 남친 말로는 부모님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30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통제를 좀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남친 말로는 어렸을 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더군요. 그 후로 남친밖에 없다 보니 부모님이 남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통제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연을 듣고 나니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평소에 데이트를 해도 항상 일찍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보통 7시, 늦어도 8시면 집에 가곤 했어요. 외박도 거의 못했죠. 제 친구들은 무슨 고등학생들 연애냐며 고등학생들도 그 시간엔 안 들어가겠다고 웃기도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그러하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좋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워낙 효자고 바른 생활 사나이다 보니 결혼하면 오히려 좋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희는 결혼하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청약이 돼서 살면서 대출금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는 아파트였죠. 부모님을 설득한 후 결혼식만 올리면 그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친이 외근을 갔다가 저희 직장 근처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팀 동료들이 같은 식당으로 와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대리님, 오늘은 따로 식사하러 가신다더니 남자친구분? 아, 네. 남자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이 근처 왔다가 같이 밥 먹기로 해서요. 아, 그렇구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중 과장님이 대뜸 같이 합석해서 먹자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합석해서 같이 먹어요. 괜찮지, 이대리?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싫었죠. 왜냐면 그 최 과장은 노처녀 히스테리와 금수저 갑질로 악명 높아서 제가 평소에도 너무 싫어하던 상사였거든요. 최 과장님은 소위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출퇴근도 억소리 나는 빨간색 스포츠카로 하고 다니고 신상 명품도 잘 휘감고 다니는 분이었죠. 저희 회사 연봉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집이 잘 산다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남자를 엄청 좋아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별로 인기는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남직원들한테는 한없이 잘해주면서도 애먼 여직원들만 들들 볶아대는 스타일이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았죠. 그런데 최 과장은 바로 저를 건너뛰고 제 남친에게 관심을 가지더군요. 어머, 이대리 남친 인물이 너무 좋아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요? 이대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저를 보며 싱긋 웃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말 잘하라고 테이블 밑에서 콕 찔렀죠. 아, 일도 잘하시고 워낙 미인이시라고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했었어요. 어머머, 이대리, 세상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웃으며 제 팔을 팍팍 치더라고요. 어쨌든 남친이 좋게 말을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최 과장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리 능력 좋다. 어디서 이런 잘생기고 훈훈한 남자를... 저기 성함이? 아, 박형민입니다. 형민 씨는 이 대리 어디가 좋아서? 아, 워낙 착하고 싹싹하고. 착하다고? 어머나, 회사에서 보여지는 거랑은 좀 다른가 보네. 회사에선 그리 싹싹하고 착하진 않은데. 농담. 면전에 대고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사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최 과장님은 저는 투명인간처럼 건너뛰고 노골적으로 제 남친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직장은 어디냐, 취미는 뭐냐, 신혼집은 구했냐 등등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남친에게 명함도 한 장 받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자리였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최 과장님이 이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커피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잠깐만. 나 차에 뭐 갖고 올 게 있어서. 그러더니 보란 듯이 식당 앞에 세워둔 자기 차로 가는 겁니다. 2억도 넘는 스포츠카였죠. 약간 제 남친한테 차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도 그걸 보고는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에서 핸드크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형민 씨 선물. 보니까 손등 많이 텄다. 이거 향기가 중성적이라 남자가 써도 돼요. 아닙니다. 나 이런 거 많아. 가져요. 그러면서 고급 리치 브랜드 핸드크림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왜 저렇게 오버하지 싶어서 짜증이 났죠. 그렇게 커피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 카톡으로 남친에게 미안하다고 보냈죠. 미안해 자기야. 과장님 때문에 곤란했지? 아니야. 과장님 성격 좋으신데 뭐. 성격 좋기는 우리 회사 최고 히스테리 마녀인데. 그래 보이진 않던데. 과장님을 살짝 두둔하길래 좀 그랬지만 어쨌든 곤란해하지 않고 잘 받아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남친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확 변한 건 아닌데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죠. 그래서 찜찜한 기분이 계속되었는데 왜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그 후로 남친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도 대면 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의 행동이 너무 갑자기 달라졌기에 저도 당황했는데 남친은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고 바빠서 그렇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남친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저를 집 앞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웬일로 먼저 연락을 했나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헤어지자.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자신이 없어졌어. 부모님도 계속 반대하시고.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 너랑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다. 이유가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넌 잘못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변한 거야. 미안해. 더 묻지 말고 끝내자.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매달려도 보고 소리치며 화도 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듯 파혼을 당했죠. 그 배신감과 충격이 너무 컸던 저는 식음을 전폐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도 너무 놀라셨죠. 주변 지인들에게도 곧 결혼할 거라 했는데 파혼당했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병가를 며칠 냈고 그 기간 동안 펑펑 울고 그동안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이별의 후유증을 안고 시체 같은 얼굴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대리에 연애하고 이별하는 거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유난 떨지 마.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섭섭하더라고요. 병가를 좀 내긴 했지만 회사에 큰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또 갑자기 파혼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나 싶은 거예요. 진짜 저 인간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 싶었죠.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고 깐깐하던 최 과장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만나는 남자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어리다는 겁니다. 사실 소문도 아닌 게 본인도 연애하는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더라고요. 저 더러운 성질머리를 참아주는 남자가 있구나. 혹시 최 과장 돈 때문에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내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최 과장의 스포츠카가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이어서 저는 지나쳐서 제 차로 가려는데 문득 조수석에 타는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모습, 바로 제 전남친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 순간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듯 알겠더라고요. 최 과장이랑 우연히 만났던 그날 이후로 남친은 변했고 급기야 이별까지 고했죠. 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하게 차버렸는데 그 이유가 최 과장과의 한승 이별이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최 과장을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과장님, 저 어제 과장님 차에 박형민 타고 있는 거 봤습니다. 최 과장님이 만난다는 남자가 박형민인가요? 최 과장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딴청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최 과장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대리, 왜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야? 네? 최 과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하다 헤어진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될 거 있어? 뭐라고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나한테 난리야. 형민 씨가 이 대리보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는데.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톡 까놓고 그 사람도 나 만나니까 숨통 트인다고 하더라. 이 대리가 어지간히 결혼 빨리 하자고 닥달했다며. 네? 사람 질리게 하는데 뭐가 있나 봐.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그렇게 쪼아대며 남자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 둘이 인연이 아닌가 본데 나한테 따질 이유가 있어? 이런다고 형민 씨가 돌아갈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여긴 회사야. 공과 사는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남친에게도 전화에 따졌지만 남친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며 차단해 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났죠. 게다가 그 후로 더 기막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최 과장의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거든요. 자기가 뺏은 남자의 전 여친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거슬렸던 건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회의 시간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저를 회사에서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던 거죠. 이 대리는 일 처리가 왜 이래? 남자한테 차이더니 일도 손에 안 잡히나 봐? 라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맘때 너무 힘들었죠. 3년 사귄 남자친구,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한테 하루아침에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회사 과장과의 환승 이별.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 과장이 저를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괴롭히는 일까지. 그맘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살이 쭉쭉 빠져서 나중에는 해골처럼 볼이 파일 정도였어요.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하면서 이직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더러워서 피한다. 니들끼리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벌 받을 연놈들 하면서요. 그렇게 틈틈이 이직할 회사를 찾고 연차와 반차를 써서 면접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사보다 훨씬 연봉이나 복지가 나은 회사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되었죠. 그 회사로 옮기기로 했고 다니던 회사에는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통보를 하니 최 과장도 아주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 얄미우면서도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중요한 바이어들 미팅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붙어있는 회의실로 바이어들이 들어왔고 회사 임원분들도 들어왔죠. 최 과장은 일부러 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이 대리, 인원에 맞게 커피 좀.
저는 이를 악물면서 그래 일주일만 참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탕비실로 가려고 하고 최 과장은 미팅 자료를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로 어떤 여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엄청 피로한 얼굴의 그 여자는 등 뒤로 아이까지 업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오셨나요? 그 여자는 퀭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최유진 씨라는 여자가 누구죠? 최유진은 최 과장의 이름입니다. 아, 저쪽에 계시는 분인데 어쩐 일로? 저 사람인가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그 여자는 제가 가리키자 최 과장을 보더니 그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최 과장도 어리둥절하게 일어났죠. 누구세요? 그 여자는 파리한 얼굴로 최 과장을 빤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더니 최 과장 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최 과장이 아악 소리와 함께 넘어졌고 그 여자는 갑자기 최 과장 책상에 있던 물건들을 그 여자 위로 집어던졌죠. 좀 전에 그 파리한 모습과 정반대로 완전 눈이 돌아서요. 야, 이 쌍년아!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니 좋냐? 그러면서 진짜 넘어져 있는 최 과장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무실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회의실에서도 회사 임원분들이 뛰쳐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죠. 그리고 눈앞에서 어떤 여자가 죽일 듯이 최 과장을 때려 패고 있으니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직원들이 그 여자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완전 눈이 돌아 있더라고요. 등 뒤에서 애가 우는데도 아랑곳 않고요. 계속 쌍욕을 하면서 울분에 차서 최 과장을 때리는 겁니다. 최 과장은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너 박형민 알아 몰라? 갑자기 박형민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저도 너무 놀랐죠. 박형민? 그래,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이야. 이 아빠라고. 그 말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라니? 유부남이라고? 그래, 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렇게 또다시 최 과장 머리채가 잡혔고 회사로 찾아온 바이어들도 경악을 했죠. 사람들이 뜯어말릴 수도 없을 만큼 그 여자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최 여장이 그만하라며 그 여자를 떠밀었는데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등 뒤에 있던 아이까지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등 뒤에 아이가 생각났는지 놀라서 아이를 안더라고요. 아이 머리에서는 피까지 났고 그 여자는 절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여자는 최 과장에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가만 안 둔다고 쌩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서슬퍼렇고 무서워서 다들 어쩔 줄을 몰랐죠. 그렇게 난리통 속에서 119가 와서 그 여자는 서둘러 아이와 갔습니다. 최 과장에게 절대 가만 안 둘 거라는 경고와 함께요. 최 과장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입만 떡 벌어져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는 팔을 낚아채는 겁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박형민 유부남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3년이나 만났잖아. 그랬죠. 3년이나 만나고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런 내 약혼남 뺏어갔잖아.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당신이랑 바람나서 나 그 인간이랑 헤어졌잖아. 그 뒤로 당신이 나 회사 그만두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괴롭혔고 나 그 인간이랑 2달 전에 이미 헤어졌어. 지금은 당신이 잘도 만나고 있잖아. 제 말에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고 최 과장은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뻐끔거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잡고 있는 최 과장을 확 놓았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그럼 최 과장 이대리 남친 뺏은 거야? 부하 직원 남친 가로채더니 꼴 좋다. 천벌 받았네. 근데 그 남자가 애 아빠라니 대박. 요즘 이대리한테 엄청 막대하더니 그게 그런 이유였어? 오히려 직원들은 최 과장을 부하 직원의 남자를 뺏은 파렴치한과 의도적으로 직원을 괴롭힌 미친 상사로 보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뒤 최 과장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그 난리를 피는 바람에 회사 중요한 계약까지 망쳐버릴 뻔했으니까요. 회사 임원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나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에 관한 일이었고요. 최 과장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생 난리를 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품위유지 위반과 사내 분란 조장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쫓겨나듯 해고까지 당해야 했죠. 저는 그 사이에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 예정대로 회사를 옮겼고요. 그 와중에 박형민 아내는 최 과장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최 과장은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를 밀치면서 아이도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최 과장은 그 소송까지 같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변호사 선임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랑 3년이나 사귄 그 남자가 정말 유부남이었다니. 저도 소름이 다 돋는 겁니다. 저랑 3년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그리고 감쪽같이 절 속였던 거죠. 저보고는 부모님이 엄해서 외박도 안 되고 집에 일찍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빨리 가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형 핑계를 대며 부모님이 엄하네 어쩌네 했는데 형도 없었대요. 완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한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부남인 걸 속이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고 3년 동안 제대로 뒤통수 맞았구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일이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갔습니다. 최 과장의 머리채를 잡았던 박형민 와이프가 정작 박형민이랑 이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박형민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총각행세하고 다녔는데 아이 때문인지 뭔지 결국 이혼은 안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 과장한테 상간소송 위자료는 받고 싶은 건지 소송은 걸었다는 거죠. 심지어 박형민도 나서서 최 과장이 자기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대요. 그걸 보니 박형민과 그의 아내가 한통속인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3년이나 속인 인간이니 당연히 최 과장도 박형민이 미혼일 거라고 속았을 것 같은데 뭔가 작정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이에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최 과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나중엔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문자가 몇 통이나 왔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보니 최 과장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따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는 제발 자기를 위해서 증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지 않냐고, 저도 박형민한테 속은 거 아니냐고요. 그 부부가 자기를 몰아가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몰아간다면서 부부 사기랑 같기도 하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잘리고 소문도 너무 안 좋게 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그 부부 사기단한테 당해서 상간소송에까지 패소할 순 없다고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 남친 보란듯이 뺏고 저까지 자르려고 회사에서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하는데 저도 당연히 최 과장 도와주기 싫었죠. 박형민이 쓰레기인 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최 과장도 제 남친을 안 뺏었으면 자기가 이런 일 당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박형민 의도적으로 가로챈 것도 맞고 나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괴롭힌 것도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냐고요. 최 과장은 제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최 과장이 그동안 저한테 너무 악랄하게 굴었기에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려 3년이나 속인 박형민은 아무런 죗값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박형민이 자기 아내랑 짜고 일부러 그랬나 생각하니 더 화가 나고요. 막판에 최 과장이 박형민을 가로채서 저랑 결혼이 깨졌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온팡 뒤집어 쓸 뻔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모골이 송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 과장이 불쌍하다기보다 박형민이 너무 괘씸해서 결국 최 과장을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도 박형민과 3년 사귀었는데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고 그동안 철저하게 속였다는 증거까지 제공했죠.
결국 박형민 아내가 최 과장에게 걸었던 상간소송은 패했고 오히려 최 과장이 박형민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왔으니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최 과장은 여전히 박형민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그 기막힌 일이 가끔 떠오릅니다.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자 바로 저를 버리고 갈아탔죠. 그 시련의 아픔이 너무 힘들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상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쓰레기차를 최 과장에게 대신 보낸 것이었더라고요. 만약 최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 머리채 잡히고 고소당했던 건 최 과장이 아니라 제 얘기가 됐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상간녀가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끔찍합니다. 결과적으로 최 과장은 제 인생의 구정물을 대신 뒤집어 써준 셈이 되었더라고요. 제 남친을 빼앗고 저한테 나쁘게 굴었던 그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가장 안전하게 탈출시켜준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옮긴 직장에서 아주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또 지나고 보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게 찾아왔던 그 운수 좋은 파운처럼 말이죠. 앞으로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저도 참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